호텔 로비 유리문이 열리는 순간 내 심장은 시간 밖으로 밀려난 듯 멈춰섰다. 아내가 낯선 남자와 팔짱을 낀 채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그들은 내게 인사했고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태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었다. 아내는 끝까지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그 새벽 나는 조용히 완전히 무너졌다. 배신은 보통 그림자처럼 다가온다. 소리 없이 예고 없이 이미 곁에 깊게 스며든 뒤에야 그 존재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날 나는 그 그림자와 정면으로 마주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외도담이 아니다. 20회를 함께한 부부의 삶, 서서히 금이 가더니 결국 산산조각 난 순간까지, 그리고 그 뒤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로 끌어올리기 위한 냉정하고도 처절한 기록이다. 대리 호출 알림이 휴대폰 화면에 선명하게 떴다. 잠에 잠식되어 무겁게 내려앉은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 올렸다. 새벽 2시, 술 기운에 휘청거리던 사람들이 각자의 집으로 흩어지는 시간.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마감하는 평화로운 귀가길이겠지만 지금의 나, 이진호에게는 가장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전쟁의 시작이었다. 나는 49, 서울 한복판에서 밤을 달리는 대리기사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중견기업의 관리직으로 정장을 입고 수많은 프로젝트 일정을 조율했다. 사람들 앞에서 보고서를 넘기던 그럴듯한 내가 이제는 남의 차를 대신 몰아주며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고 있다. 인생이라는 무대가 이토록 급격하고 잔인하게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나는 49의 문턱에서야 비로소 실감했다. 새 콜 정보를 확인했다. 출발지는 강남역 근처, 목적지는 분당. 거리가 길어 요금도 괜찮았다. 속으로 깊이 되뇌었다. 그래, 오늘도 달려야지. 가족이라는 무너지면 안 되는 이유 하나를 위해 피곤과 뭉개진 자존심을 억지로 삼키고 핸들을 잡는 일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졌다. 정리해고가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나는 당연히 대상이 아닐 거라 믿었다. 하지만 신규 사업 실패의 책임은 누군가에게 전가되어야 했고 그 누군가에 내 이름이 포함될 거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후 이어진 면접 자리들에서 귀에 박힌 말은 늘 비슷했다. 경력이 너무 많으시네요.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젊고 값싼 노동력을 찾던 사회의 노골적인 거절 변명처럼 들렸다. 3달, 5달, 8달.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렀고 통장 잔고는 속절없이 바닥을 드러냈다. 대리운전은 친구의 절박한 권유로 시작했다. 당장이라도 생활비를 벌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에 하루 이틀만 버티자는 심정으로 잡은 일이 어느새 가정의 유일한 주업이 되어버렸다. 한때 양복을 걸치고 남을 지시하던 내가 이제는 취기에 흐트러진 사람들을 모셔주는 현실이 처음에는 뼈아프게 자존심을 긁었다. 그러나 집세, 아이들 교육비, 매달 밀리는 공과금, 생계를 위협하는 현실 앞에서 중년 남자의 체면 따위는 가장 먼저 무너져야 하는 법이었다. 강남역 인근 주차장 앞에 차를 세우고 다음 콜을 기다렸다. 휴대폰 화면에 짧은 문자가 떴다. 오늘도 늦어. 알아서 챙겨 먹어. 내일 미팅 있어서 일찍 나가. 아내 서영의 메시지였다. 다정함보다는 냉정한 공지문에 가까운 말투.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형식적인 문장이었다. 보험사 영업팀에서 일하는 서영은 내가 실직한 이후 부쩍 야근이 잦아졌다. 가정의 버팀목이 자신이라는 중압감 때문인지 아니면 나에 대한 알 수 없는 실망감 때문인지 그녀의 어깨에는 항상 팽팽한 힘이 들어가 있었다. 예전 내가 회사 일로 늦던 날에는 집에 끓여둔 국물 냄새가 남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덮개를 씌운 반찬 한두 가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냉장고 불빛만이 나를 반길 뿐이었다. 집 안에서 서로 마주치는 시간은 드물어졌고 그 변화가 단순한 바쁨 때문인지 아니면 실직한 남편을 대하는 그녀의 태도 때문인지 나는 아직 명확하게 단정하지 못했다. 잠시 후 손님이 나타났다. 양복상의 단추는 풀려 있었고 걸음걸이는 위태롭게 비틀렸다. 말끝에는 숨길 수 없는 짙은 술 냄새가 섞여 있었다. 분당으로 갑시다. 기사님, 좀 빨리 가주세요. 네, 안전하고 신속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손님이 건넨 외제차의 문이 열리는 순간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 냄새가 훅 들어왔다. 한때 나 역시 저런 차를 소유하겠다는 목표로 밤낮 없이 일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저 남의 차를 대신 몰아주며 거리를 달리는 신세였다.
차가 출발하자마자 뒷좌석에서는 다급한 전화 통화가 이어졌다. 술 기운이 묻어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업무를 놓지 않으려는 강렬한 열정이 들렸다. 그 열정은 내가 잃어버린 것이었고 그래서 더욱 부러웠다. 누군가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간신히 버티고 있었지만 나는 걷잡을 수 없이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시각은 새벽 3시에 가까웠다. 혹시라도 서영이나 아이들이 깰까봐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섰다. 불 꺼진 거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집 안은 잉크를 풀어놓은 듯 고요했다. 아이들 방에서는 규칙적인 숨소리만 들렸고 서영의 방 역시 불이 꺼져 있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각자의 방에서 잠들기 시작했다. 서영은 내가 늦게 들어오는 것을 불편해했고 나 또한 문 여는 소리로 그녀를 깨우고 싶지 않았다. 일종의 침묵의 합의였다. 부엌 불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찬장문을 열어 찌개나 국을 찾아봤지만 결국 손이 닿은 것은 라면 봉지였다. 끓는 물 위로 김이 솟아오르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벽 공기 속 도시의 불빛은 유난히 차갑게 번졌고 멀리서 들려오는 배달 오토바이의 소리만이 이 정막을 간신히 끊고 있었다.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부부라 불리며 같은 지붕 아래 살았지만 서로의 하루에 진심으로 관심을 두지 않게 된 것이 이 모든 문제가 실직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라면 국물처럼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어쩌면 관계에 금이 간 지는 오래였는데 내가 두려움에 눈을 감고 모른 척 덮고 있었던 건 아닐까. 라면 그릇을 비우고 설거지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일은 아이들과 시간을 더 보내자. 그리고 서영과도 피하지 말고 오랜만에 제대로 마주 앉아 이야기 좀 해보자. 하지만 그 희미한 다짐 뒤에는 이 관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돌이켜지지 않을 거라는 차가운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스며들었을 때 시계는 이미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억지로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거실에는 역시나 아무도 없었다. 식탁 위에는 짧은 메모 한 장이 무심하게 놓여 있었다. 냉장고에 찌개 있어. 데워 먹어. 오늘 회식이라 늦어. 단 3줄. 그 3줄의 무미건조한 문장이 우리 부부 사이의 거리를 가장 선명하고 잔인하게 보여주었다. 예전에는 아침 식탁에 내 식판이 나란히 놓였고 김이 서린 찻잔 사이로 서로의 눈을 마주치던 시간이 있었다. 이제는 각자의 시계에 맞춰 흩어져 먹는 일상이 너무나 익숙해졌다. 냉장고 속찌개를 데워 먹으며 하루 일정을 정리했다. 낮에는 절박하게 구직 활동, 그리고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다시 운전대와의 싸움. 힘들어도 버텨야 한다는 말이 내 머릿속에 도장처럼 찍힌 절박한 삶이었다. 오후에 컴퓨터를 켜고 구직 사이트를 샅샅이 둘러보았다. 하지만 나에게 열려있는 문은 많지 않았다. 나이와 과도한 경력을 이유로 서류 전형에서 걸러지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래도 몇 군데 이력서를 더 보냈다. 단 한 군데라도 이 닫힌 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꺾이지 않은 희망을 놓지 않기 위해서였다. 오후 늦게 집을 나섰다. 오늘은 일찍 아이들을 데리러 학교로 향했다. 중학생 민준과 초등학생 수아는 내가 교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다. 아빠, 웬일이에요? 오늘 일 안 가요? 수아가 묻자 나는 애써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오늘은 너희랑 좀 같이 있고 싶어서.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근처 패스트푸드점에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아이들의 학교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 한쪽이 오랜만에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빠, 엄마는 요즘 왜 맨날 늦어? 얼굴 보기가 힘들어. 민준의 솔직한 질문에 젓가락이 잠시 멈칫했다. 아이들 역시 집안의 싸늘한 변화를 분명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엄마가 중요한 고객들을 만날 일이 많아서 그래.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거야. 나는 그렇게 답했지만 그 말이 아이들을 향한 설득이라기보다는 스스로에게 건네는 위태로운 자기위안처럼 들렸다.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준 후 나는 다시 밤에 운전대를 잡았다. 평일 저녁이라 콜이 뜸했고 차는 한동안 정차 상태였다. 서영에게 다시 연락해 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용기를 내 전화를 걸자 짧고 건조한 대답만이 돌아왔다. 지금 회식 중이야.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뿌옇고 시끄러운 소음은 분명 활기찬 회식 자리의 분위기였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녀의 말끝에는 평소와 달리 힘이 들어가 있었고 나는 그 미묘한 위화감을 놓치지 않았다. 밤 11시 무렵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중이었다. 그때 시야에 익숙한 실루엣 하나가 들어왔다. 유리문을 밀고 나오는 여자, 서영이었다. 그녀 옆에는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다. 둘은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고 남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서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회식. 내 입안에서 그 단어가 아주 천천히 모래처럼 부서져 내렸다. 둘의 거리는 업무를 마치고 나오는 단순한 동료의 선을 이미 넘어선 듯 보였다. 서영은 남자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고 그 손이 어깨에 잠시 머물렀다가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동안 미소로 반응했다. 두 사람은 큰 길가 쪽으로 걸어가더니 택시 호출 라인 앞에서 멈췄다. 나는 분노에 차 그들을 당장이라도 따라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차창 너머로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다. 지금 이 감정대로 움직였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적인 언어가 튀어나와 모든 것을 망칠 것만 같았다. 그날 밤 서영은 자정이 훌쩍 넘어 집에 들어왔다. 문 닫는 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조심스러웠고 그녀에게서는 평소 사용하지 않던 낯선 향수와 술 냄새가 미묘하게 섞여 있었다. 나는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지만 복잡한 생각에 한숨도 차 제대로 내쉬지 못한 채 새벽까지 뒤척였다.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질문이 집요하게 반복됐다. 저 남자는 누구인가? 단순히 중요한 고객인가? 아니면 이미 금지된 선을 넘어선 관계인가? 그 다음 날부터 나는 서영의 하루를 숨막힐 듯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출근 준비에 들이는 시간이 길어졌고 메이크업은 눈에 띄게 화려해졌으며 새로 바꾼 향수향은 나에게 낯설었다. 집에 들어오면 그녀는 바로 샤워실로 향했고 머리를 말리는 동안에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카카오톡 알림이 울릴 때마다 표정이 미세하게 달라졌고 때로는 나 몰래 웃음을 삼키며 답장을 보냈다. 이 모든 작은 변화들은 하나의 명확한 결론을 향해 모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확신도 없이 의심을 터뜨리는 것은 비겁하고 스스로를 예민한 남편으로 몰아가는 일이라 여겼다. 그래서 나는 더 철저하게 지켜보기로 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의심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단단한 뿌리를 내렸다. 평일에도 회식이 잦아졌고 주말에는 중요한 미팅이라며 외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 전화를 걸어도 지금 바빠, 나중에라는 건조한 대답이 전부였다. 대화는 짧아졌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나에게서 멀어져 갔다. 그날도 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대리를 하고 있었다. 자정이 막 지난 시각 앱에 알림이 떴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 스카이라운지에서 호출이 들어온 것이었다. 거리도 요금도 좋은 콜이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다. 어딘가 모르게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곧바로 앱을 켜서 강태우의 과거 호출 패턴과 서영의 외근 일정을 재확인했다. 호출 지점은 내가 의심하던 그 구역이었다. 좋은 예감은 아니었지만 나는 망설임 없이 그 배차를 수락했다.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오피스텔 정문 앞에 도착해 그들을 기다렸다. 내 의심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서영이 그 남자와 함께 나오는 장면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둘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있었고 얼굴에는 술 기운이 올라붙게 달아 있었다. 순간 호흡이 멈췄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스카이라운지에서 내려오는 차마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던 지옥 같은 장면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직업상의 가면을 써야 했다. 대리운전 기사라는 현실이 터져나오려는 분노보다 먼저 나를 짓눌러 붙잡았다. 그들을 바라보는 동안 심장은 귓가까지 쿵쿵 치고 올라왔지만 몸은 경직된 채 이동도 하지 않았다. 여기요, 대리 기사님. 그 남자가 해맑게 손을 흔들었다. 내가 예감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호출자가 바로 그들이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장난인가? 아니면 필연적인 심판인가? 내 아내와 그 남자가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 내 차를 부른 것이다. 네, 어디로 모실까요? 나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최대한의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다. 다행히 심야라 내 얼굴을 자세히 보지 못한 듯했고 서영은 술에 잔뜩 취해 상황 판단 자체가 흐릿해 보였다. 남자가 외제차 키를 건네며 말했다. 분당 쪽으로 갈게요. 제가 내비게이션으로 길 안내해 드릴게요.
서영은 조수석에 앉아 멍하니 웃고 있었다. 평소 집에서의 무기력한 모습과는 달리 화장은 짙었고 표정에는 낯선 여유가 감돌았다. 조수석에 앉은 서영의 목에는 내가 단 한 번도 선물해 준 적 없는 은은한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 목걸이는 어둠 속에서 화려함이 아닌 낯선 기원의 징표처럼 눈에 띄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나는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냈다. 녹음 앱을 켜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블랙박스 작동 등이 켜져 있는지 확인했다. 이 행동은 호기심이나 질투가 아니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박하고 냉정한 이성적 판단이었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강 전무님. 뒷좌석에서 서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평소 집에서 듣던 무미건조한 음색이 아닌 가벼운 들뜸과 업무적인 애교가 섞인 낯선 목소리였다. 나도 즐거웠지. 서영 씨, 이번 주에도 시간 맞춰봐요. 더 좋은 자리 알아뒀어요. 남자의 말에 서영은 간드러지는 웃음을 흘렸다. 핸들을 잡은 내 손가락 마디마디에 힘줄이 솟아오를 만큼 힘이 들어갔다.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직장 동료의 수다를 넘어섰다. 이번에 체결한 계약 덕분에 우리 팀 실적이 크게 올랐어요. 전무님 아니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도운 건 서영 씨가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 관계 잘 유지되면 앞으로도 서로 좋은 일 많을 거예요. 남자의 말끝에는 묘한 여지가 깔려 있었다. 서영이 일하는 보험사와 이 남자의 회사 사이에 명백히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어조와 거리감은 업무상의 협력을 빌미 삼아 이미 선을 한참 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다. 잠시 후 남자의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다. 출입구 바닥에 반사되는 조명이 흔들리는 둘의 모습을 비췄다. 들어갈래요? 남자가 서영에게 묻자 서영은 잠시 머뭇거림 끝에 입을 열었다. 오늘은 그냥 들어갈게요. 남편이 요즘 좀 의심하는 것 같아서. 그 한마디가 내 귀 속에 차가운 쐐기처럼 박혔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 채로 그녀는 스스로 나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남자는 노골적으로 아쉬워하는 기색을 숨기지 못한 채 차에서 내렸다. 나에게 형식적인 고개 인사 하나 남기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졌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바깥 새벽 공기보다 유독 차가웠다. 서영은 내가 누구인지 끝까지 모른 채 계속 휴대폰 화면만 내려다보았다. 빛나는 화면 속 낯선 대화창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내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린 듯한 기분이었다. 집 근처에 도착하자 그녀가 말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걸어갈게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서영은 단 한 번도 내 얼굴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뒷모습이 골목 끝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난 뒤에야 나는 비로소 억눌렀던 숨을 길게 내쉴 수 있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 핸들에 이마를 댄 채 한동안 꼼짝하지 못했다. 분노, 모멸감, 그리고 뼈아픈 배신감이 독주처럼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그날 밤 차 안에서 녹음 파일과 블랙박스 영상을 안전하게 따로 저장했다. 서영보다 먼저 집에 들어가 불을 끈 채 누워 기다렸다. 고지어 들어온 서영은 조용히 샤워를 마치고 침대로 몸을 눕혔다. 바로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아내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나에게 다가온 낯선 이물질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서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일찍 출근했다. 나는 밤을 꼬박 새우고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녹음 파일과 블랙박스 영상을 옮기면서 이 모든 것이 악몽이 아니라 벗어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굳었다. 파일 속에서 서영과 강 전무는 이번 주에도 보자, 더 좋은 자리 알아뒀다는 말을 여러 차례 주고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가벼운 웃음 사이에는 이미 명백하게 선을 넘은 불편한 공기가 가득했다. 파일을 반복해서 들으며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획된 만남임을 확인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20회를 함께 쌓아 올린 결혼 생활이 그들의 몇 마디 웃음과 밀어 아래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에 너무나 뚜렷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눈물부터 흘릴 여유는 사치였다. 감정에 잠기는 순간 이 싸움에서 발을 헛딛게 될 것이 분명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와 사실이었다. 강 전무 대체 어떤 사람이지? 나는 노트북을 열고 검색을 시작했다. 서영이 일하는 보험사의 최근 계약 기사, 관련 기업 이름, 인물 검색, 재무보고,
자료 퍼즐 조각을 맞추듯 그들의 관계를 이어주는 모든 연결고리를 집요하게 추적해 나갔다. 몇 시간의 집요한 검색 끝에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강태우. 그는 대형 건설사의 재무담당 전무였고 서영의 보험사와 최근 대규모 단체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는 기사 역시 함께 검색되었다. 화면 속 짧은 기사 한 줄이 내 머릿속의 퍼즐 조각을 단숨에 완성시켰다. 서영이 그토록 강조하던 중요한 계약이 바로 강태우의 회사와 맺은 단체 보험 계약이었던 것이다. 선거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계약 뒤에서 둘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가 싹트고 자라났다. 나는 그 관계에 생각보다 더 깊고 검은 뿌리가 있음을 직감했다. 계약을 매개로 서로의 이익이 오가고 있었고 그 위에 사적인 감정과 만남이 겹겹이 얹혀 있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분노와 모멸감이 뒤섞여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나는 소리를 지르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증거가 명확해질수록 흥분할 이유도 서두를 이유도 없었다. 흥분으로 모든 것을 망치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됐다. 나는 곧바로 합법적으로 확보 가능한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기사 스크랩, 거래 시점의 양사 일정 공지, 서영의 외근 기록, 그리고 내가 직접 목격한 날의 호출 로그, 주차권, 녹음 파일과 블랙박스 영상까지. 이 증거들만으로도 그들이 업무를 넘어선 관계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다. 파일들을 정리하는 동안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다. 확신은 때로 사람에게 잔인하리만큼 평온을 가져다 준다. 더 이상 혹시 내가 오해일까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갉아먹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었다. 대응 전략은 명확했다. 전화를 걸어 따지거나 감정대로 폭발하는 것은 잠시 통쾌할지 몰라도 결국 결과를 망치게 된다. 나는 감정을 누르고 다음 움직임을 계획했다. 서영이 만든 균열이 아니라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정할 수 없는 형태로 사실을 드러내야 했다. 내 앞에 놓인 노트북 화면에는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놓여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이제부터 이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한 방식대로 마무리 짓는다. 더 나아가 그들의 대화를 분석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불륜을 넘어 회사의 내부 정보가 부당하게 흘러나간 정황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윤리를 어긴 사적인 감정을 넘어 직업인으로서의 금도를 넘어선 선택을 한 것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서영은 두 아이의 어머니였다. 그녀가 법적 문제에 휘말린다면 그 상처는 결국 민준과 수아에게 번질 터였다. 나는 분노를 누르고 사진 속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이들은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고한 존재였다. 부모의 실패를 자식에게 물려줄 수는 없었다. 며칠 더 확인을 이어갔고 결정적인 대화도 파일 속에 담겨 있었다. 이번 주말에는 더 조용한 데로 가요. 그때는 체크인부터 내가 알아서 할게. 호텔 이름은 끝내 나오지 않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지명이 아니라 층수와 호실로 말하는 습관을 드러냈다. 레지던스, 한강 보이는 쪽 18층. 업무 출장을 빌미로 한 이틀짜리 일정이 정확한 날짜와 시간으로 오고 갔다. 서울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들키기 어렵다고 그들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곳. 나는 오히려 출입 기록, 영수증, 주차권 같은 흔적들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편 파일 속에서 또 하나의 문장이 내 귓속을 날카롭게 찔렀다. 집 얘기는 그만해요. 남편이 요즘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서영은 우리 집의 모자람을 타인의 위로로 채우고 있었고 나는 그 위로의 대가를 밤마다 핸들을 쥐고 버티는 노동으로 치르고 있었다. 내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 시간들이 누군가의 평가 앞에서 무능력으로 요약되는 동안 내 안에서 마지막 남은 애정의 감정이 서서히 굳어져 갔다. 이제는 감정이 아닌 전략을 세울 차례였다. 아이들을 흠집나지 않게 지키는 선을 유지하면서 두 사람을 확실한 사실로 압박해야 했다. 감정으로 치면 흔적이 흐트러지고 사실로 치면 그들이 변명할 지면 자체가 사라진다. 나는 체크리스트를 다시 펴고 필요한 증거 조각들을 마지막으로 맞췄다. 예약 확인, 문자 대신 결제 내역과 출입 주차 기록, 그리고 내가 직접 수집한 음성 및 영상. 날짜와 시간이 동일선상에서 겹치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만 남겼다. 나의 결심은 묵직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간다. 며칠 동안 서영의 움직임과
그들의 대화 기록을 더 면밀히 분석한 끝에 이 문제가 단순한 불륜을 넘어 직업 윤리와 회사 내부 정보 유출 문제와 얽혀 있음을 확신했다. 강태우의 회사 결제 일정과 서영의 팀 성과 상승 시점이 이상할 정도로 정확하게 겹쳤다. 그들은 사적인 감정을 넘어 직업인으로서의 금도를 넘어서는 선택을 한 것이다. 그 사실은 내게 양날의 검이었다. 아내가 법적 문제에 휘말리면 아이들에게 상처가 번질 것이 분명했다. 나는 다시 한번 분노를 누르고 사진 속 민준과 수아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카드를 신중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냉철한 판단을 내렸다. 나는 결심했다. 감정적 폭로가 아니라 제도와 절차를 통해 사실을 드러내기로. 서영이 일하는 회사에는 익명으로 내부 부정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다. 나는 거기에 내가 수집한 정황과 모든 증거들을 제출할 계획을 세웠다. 이것은 이진호가 선택한 방식이었다. 조용하고 치명적으로 그리고 냉정한 이성으로 마무리 짓는 방식. 그러나 내부 제보를 실행에 옮기기에 앞서 나는 한 가지를 더 확인하고 싶었다. 서영이 진심으로 강태우에게 끌린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용당한 희생자였는지에 대한 마지막 의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필요한 결정을 내렸다. 대리운전 기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강태우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배차되도록 동선을 짰다. 내가 할 일은 단순했다. 그의 평소 루틴을 관찰하고 직접 마주할 기회를 잡아 그의 태도와 말투, 그리고 서영을 대하는 그의 본심을 확인하는 것. 겉으로는 평범한 호출을 수행하는 기사였지만 속으로는 모든 증거를 모으는 냉철한 관찰자였다.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그날도 나는 강태우가 자주 가는 지역에서 대기했고 술에 취한 그는 다시 호출을 했다. 홀 주인을 확인한 나는 망설임 없이 그 배차를 수락했다. 어디로 모실까요? 강남 쪽으로 가요. 알아서 가주세요. 강태우는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낯선 기사에게 말을 걸듯 혀가 풀린 목소리로 불쾌하고 노골적인 자랑을 늘어놨다. 요즘 일이 잘 풀려요. 덕분에 좋은 파트너도 생겼고. 여자친구분이 생기신 건가요? 여자친구. 글쎄요. 그보단 아주 유용한 창구라고 해야 할까요? 나는 핸들을 쥔 손에 핏줄이 도드라질 만큼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지만 억지로 참았다. 그는 비릿한 웃음을 띤 채 말을 이어갔다. 회사 계약 하나 따내려면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 친구 생각보다 별거 없더라고요. 살짝만 잘 대해주면 훅 넘어오던데.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듯 싸늘해졌다. 그 친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모를 리 없었다. 남편은 뭐 한다더라? 운전, 그거. 강태우는 스스로 기억해낸 듯 혀를 차며 말했다. 참 딱하죠. 그런 남편 옆에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니 나 같은 사람한테 오는 거겠죠. 그의 말끝마다 멸시와 도끼가 섞여 있었다. 아내를 향한 언급보다 무능력한 남편으로 치부되는 나를 향한 그 노골적인 조소가 더 깊이 박혔다. 나는 감정을 삼켜낸 채 어렵게 입술을 뗐다. 그분 행복해 보이던가요? 행복. 서로 필요한 거 채워주면 되는 거죠. 난 정보 얻고 그 친구는 선물 받고 서로 윈윈 아니에요? 그의 웃음이 차 안을 더럽혔다. 분노의 눈앞이 번쩍이며 속이 뒤집힐 것 같았지만 마지막 진실을 확인했다는 사실이 나를 지탱했다. 그를 내려주고 난 뒤 나는 한동안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은 분노와 체념이 뒤섞여 내가 봐도 낯설 만큼 단단히 굳어 있었다. 이제 확실해졌다. 서영은 가정의 무게에 지쳐 도피한 것이 아니라 화려한 미끼에 스스로 발을 들인 것이었다. 강태웅은 순수한 감정 따위 없이 그녀를 이용했고 서영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달콤한 현실을 선택했다. 나는 준비해둔 다음 단계를 즉시 실행했다. 먼저 서영의 회사 내부 제보 시스템에 자료를 올렸다. 직장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린 정황, 그리고 이에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회사가 불리한 조건을 수용했을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정리해 제출했다. 신고자는 철저히 익명 처리. 이어 강태우가 속한 회사에도 같은 날 비슷한 내용으로 제보를 넣었다. 그가 사적인 관계를 미끼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며 기업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객관적 자료만 깔끔히 첨부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영과 마주 앉을 준비를 했다.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흔들림 없이 끝낼 대화를.
숨을 깊게 고르고 나는 조용히 마음속에서 한 문장을 정리했다. 이제 너의 변명이 아니라 증거로 이야기할 시간이다. 내 입술은 이미 그 문장을 정리했다. 이제 너의 변명이 아니라 증거로 이야기할 시간이다. 서영에게 냉혹한 진실을 마주하게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전에 아이들을 위한 마지막 대비를 마쳐야 했다. 이혼이 불가피하다면 아이들의 양육과 경제적 안정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틀을 먼저 세워야 했다. 어른의 잘못으로 아이들의 삶이 흔들려서는 안 됐다. 나는 날짜를 정했고 그날이 오기 전 모든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했다. 혹여 어떤 변수가 생기더라도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마침내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제보를 넣은 지 사흘 만에 서영의 회사에서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익명의 소식이 들려왔다. 부적절한 관계와 정보 유출이 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날 서영은 갑작스러운 회사 호출을 받고 평소보다 훨씬 일찍 귀가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긴장과 두려움을 읽었다. 입술이 말라 있었고 손등이 잔뜩 굳어 있었다. 아직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건 분명했다. 나는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아이들은 주말 동안 친척 집에 맡겨 안전하게 보호했고 중요한 파일과 증거들은 별도 보관해 두었다. 거실 불만 켜진 고요한 공간에서 나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서영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서영은 TV를 보던 손을 멈추고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내 목소리에 담긴 차가운 결심을 느낀 듯 그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무슨 일이야? 나는 눈을 피하지 않고 곧바로 핵심을 찔렀다. 내가 지금 회사에서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알고 있어. 서영의 얼굴이 거짓말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입을 떼려 했지만 금세 다물렸다. 이미 어떤 변명으로도 상황을 모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그리고 강태우, 그 사람과의 관계도 알고 있어. 그 말에 서영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침을 삼키며 시선을 회피했다. 무슨 소리야. 강전무는 그냥 중요한 고객일 뿐이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계약을 땄는데.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끊었다. 거짓말은 여기까지 하자. 잠시 숨을 골랐다. 호텔 레지던스에서 나오는 너희를 내가 직접 봤어. 서영의 입가가 파르르 떨렸다. 나는 이어서 숨겨둔 마지막 칼날을 꺼냈다. 그날 대리기사로 호출한 사람 나였어. 순간 서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등받이에 기댄 채 모든 것을 잃은 듯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너희가 오간 일정, 만남의 장소, 계약 시점, 회사 내부 정보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나는 전부 증거로 모았어. 그녀의 어깨가 무너져 내리듯 격하게 흔들렸다. 어떻게 그런 짓을. 내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도록 사실로 모았어. 서영은 끝내 버티지 못하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눈물이 터져 나오며 그녀의 뺨을 타고 한 줄 흘러내렸다. 사내 제보, 너였지. 나는 그녀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그래, 나야. 서영의 입술이 경련하며 허공을 바라봤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기가 막혔다. 모든 대신을 저지른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문장이 되레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냐는 원망 어린 질문이었다니. 나는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되물었다. 지금 그 말을 내 입에서 나에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 질문은 내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대답해야 할 질문이야. 왜 그런 선택을 했어? 20해의 결혼, 2아이, 우리 삶 그 모든 걸 짓밟아 버릴 만큼 그 남자가 소중했어? 서영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만 했다. 대답 대신 침묵으로 일관하는 그녀의 모습에 내 감정은 더욱 차갑게 굳어갔다. 나는 숨을 가다듬고 사실을 직시하도록 몰아붙였다. 그 사람, 널 진심으로 대하는 거 아니었어. 그에게 필요했던 건 내가 흘려준 회사 정보와 내가 그의 곁에 있다는 상징뿐이었어. 서영이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나는 마지막 결정적인 칼날을 꺼냈다. 그날 그가 부른 대리기사 기억해. 내가 직접 태웠어. 그가 내 앞에서 뭐라고 했는지 숨김없이 전부 들었어. 서영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더 이상 도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넌 그에게 정보를 주고 그는 이익을 얻고 내가 생각했던 감정 따위 그 사람에겐 단 한순간도 없었어. 잠시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서영이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체념과 함께 뒤섞인 원망이 담겨 있었다. 나도 사람이야. 당신은 실직하고 계속 바닥만 치고 있었잖아. 나는 매일 버티느라 혼자였어. 당신은 이해 못해. 나는 인정받고 싶었어. 존중받고 싶었다고. 당신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노력조차 안 했잖아. 대리운전이나 하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삶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어. 그 말은 정면으로 날아와 내 심장을 베었다. 가족을 위해 밤을 지새운 나의 모든 노력을 무능으로 치부하는 가장 잔인한 평가였다. 나는 낮게 그러나 쇠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매일 이력서를 냈고 떨어지는 면접에 갔어. 거절만 쌓여도 가족은 굶기지 않으려고 밤새 운전대를 놓지 않았어. 그게 내 눈에는 노력 안 한 남자로 보였어? 서영은 그 반박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이어서 벼랑 끝으로 그녀를 몰아넣었다. 지금 널 기다리는 건 단순히 이혼만이 아니야. 회사 정보 유출은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과 윤리의 문제야. 서영의 눈에 공포가 급격히 번졌다. 제발 그러지 마. 내 커리어 끝나. 나 이제 다 잃게 돼. 나는 그녀의 절박한 외침을 끊었다. 그걸 내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밤마다 호텔로 들어갔을 때 생각했어야지. 내 선택이 어떤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단 한 줄의 말은 서영의 마지막 남은 방어벽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서영은 결국 무릎을 꿇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부짖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을 가득 채웠다.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20해의 세월과 두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이 순간 목을 조여왔지만 다시 눈을 뜬 나는 냉정했다. 용서라는 말을 지금 당장은 내가 입에 올릴 수 없어. 하지만 단 하나는 분명해. 우린 예전으로 돌아가기 힘들 거야. 서영이 떨리는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 대신 방으로 들어가 서류 가방을 들고 나왔다. 그 안에서 이혼 합의서가 인쇄된 서류 한 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두었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가리켰다. 이건 변호사와 상담한 협의이혼 초안이야. 감정 전에 현실부터 냉정하게 정리하자. 그날 밤 서영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그녀는 예상대로 출근하지 못했다. 회사에서 내부 조사 기간 중 휴직을 권고받았다고 했다. 서영은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여러 통의 통화가 오갔고 낮게 떨리는 목소리와 억눌린 울음으로 미루어 보아 변호사와 회사 관계자들과 복잡한 상황을 정리하는 중임이 분명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금 더 친척 집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다. 아직 아이들에게 이혼 가능성을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잔인한 진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오후가 되어서야 서영이 방에서 나왔다. 얼굴은 핏기 없었고 부은 눈은 밤새 흘린 눈물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와 같았다. 최종 결정 났어.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깃든 깊은 절망은 숨겨지지 않았다. 해고야. 서영은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강전무도 감사 들어갔대. 계약 과정에서 문제 있었다고 조사가 진행 중이래. 나는 그녀의 절망에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 일부러 침착한 톤을 유지했다. 이런 결말이 될 줄은 정말 예상 못했어. 서영이 쥐어짜듯 말했다. 넌 어떻게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나는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물었다. 영원히 나 몰래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서영은 고개를 떨궜다. 더 이상 변명은 없었고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녀의 모든 외로움에 대한 핑계는 무력해졌다. 나 그저 외로웠어. 서영의 목소리가 처참하게 갈라졌다. 당신이 실직하고 나서 우리 삶의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잖아. 당신은 당신대로 다쳐갔고 나는 가장 힘들 때 혼자 버텼어. 그때 강태우가 다가왔고 나는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래서 외로움을 핑계로 20해의 우리 가정을 내다 바쳤어? 서영의 눈이 젖어들었다. 나는 가장 핵심을 찔렀다. 아이들은?
짧은 질문 하나가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서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통곡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이기적이었고 어리석었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아. 창밖에 빗방울이 유리벽을 때리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집 안의 정적과 묘하게 겹쳐졌다. 마치 내가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결혼 생활이 빗물에 서서히 씻겨 내려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가리켰다. 서류 읽어봤겠지. 서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건은 공정하게 짰어. 내게 과하게 요구하지 않았어. 나는 차분히 설명했다. 아이들 주 양육자는 너로 하고 나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걸로 했어. 그게 아이들에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야. 서영의 눈이 놀라움과 혼란으로 커졌다. 아마 내가 분노로 이내의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할 거라 생각했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나는 감정보다 아이들의 안정을 우선하는 아버지였다. 서영은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들을 포기하는 거야? 포기가 아니야. 나는 단호하게 단정했다. 내가 다시 일자리를 잡으면 경제적으로 더 도울 수 있어. 아이들 곁에 서는 방식이 꼭 한 집에서 사는 것만은 아니야. 지금의 상황은 아이들에게 더 큰 혼란을 줄 뿐이야. 서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내 결정이 분노가 아닌 아이들을 위한 냉철한 선택이라는 것을 그녀도 느낀 듯했다. 고마워.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줘서. 당연히 그래야지. 나는 짧고 단단하게 답했다. 어른의 실수로 아이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야. 잠시 정적이 흘렀고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는 점점 거세지며 모든 것을 휩쓸어 갈 듯했다. 서영이 낮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강태우,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가장 늦게서야 깨달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 널 이용했지. 처음부터 끝까지. 서영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바보였지. 내 회사에 제보한 사람이 당신이라는 것도 이제는 이해해. 나는 당신에게 화낼 자격도 없어. 당신이 한 건 당연한 거였어.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복수하려던 게 아니었어. 누가 옳고 그른지를 떠나 사실만은 바로 서야 했으니까. 서영의 어깨가 완전히 내려앉았다. 그녀의 모든 저항이 끝났다는 징후였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적으로 공허했다. 새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이런 전력으로는 쉽지 않을 거야. 시간은 걸리겠지. 하지만 넌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사람이었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해. 그게 내 몫이야. 서영은 내 말을 곱씹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는 체념과 함께 희미하지만 새로운 다짐이 동시에 비쳤다. 고마워, 진호야. 당신은 항상 나보다 강했어. 나는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당신의 노력도, 당신의 무게도. 그 말은 이상하게도 가슴을 아리게 했다. 우리가 서로를 조금 더 바라보고 서로의 노고를 조금 더 존중하고 말 한마디라도 제대로 건넸더라면 이 파국적인 결말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씁쓸한 후회가 밀려왔다. 우린 둘 다 실수했어. 하지만 앞으로는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책임감 있는 좋은 부모로 남자. 서영은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비로소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인 표정이었다.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말할까? 진실을 말하자. 다만 아이들이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언어로. 부부로서는 끝이지만 부모로서는 끝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자. 서영의 눈빛에 비로소 수용과 약간의 안도감이 자리 잡았다. 진호야, 우리 이렇게 끝날 줄 몰랐어. 20해 전에 결혼할 때는 나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다. 더 이상 과거에 대한 미련과 회상으로 시간을 낭비할 여유는 없었다. 이제부터는 오직 아이들과 내가 새로 시작할 미래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가리키며 덧붙였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지.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야. 창밖의 비는 여전히 세차게 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울퉁불퉁 떨어지는 빗줄기가 마치 오래된 얼룩과 미련을 씻어내듯 흘러내렸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강태호 아직 연락 오나? 서영은 짧게 쓴웃음을 지었다. 아니. 회사 조사 시작되자마자 연락 끊었어. 마지막 문자. 너 때문에 곤란해졌다.
그게 끝이야. 역시 딱 그 정도의 사람이었지.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정말 진심이라고 믿었는데. 서영의 눈에서 또다시 후회의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이 진심이든 아니든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이미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 이혼 후엔 어디서 지낼 생각이야? 언니 집에 잠시 있으려 해. 새 직장 구하면 아이들이랑 지낼 작은 집이라도 마련할 거야. 좋아. 그게 가장 현실적인 계획이겠지. 대화를 이어가며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짓누르던 무거운 돌이 조금씩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아픔과 배신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그 감정들이 내 판단을 더 이상 흐리게 두진 않기로 했다. 내일 아이들 데려올게. 같이 앉아서 부모로서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자. 서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아이들의 부모로서 해야 할 몫은 함께 지키기로 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래 잊고 지냈던 평온한 잠을 잤다. 마치 여러 해 짊어지고 다니던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 가슴이 가벼웠다. 결혼은 끝났지만 최소한 진실을 피하지 않고 냉정한 이성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했다는 사실이 나를 숨쉬게 했다. 이혼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2달이 걸렸다. 그 사이 서영은 새 직장을 얻었다. 조건은 이전보다 떨어졌지만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자리였다. 강태호는 결국 해고되었다. 불거진 비위와 내부 조사 결과가 뒤늦게 드러났다고 했다. 그가 장식처럼 쌓아 올린 커리어는 내가 대리기사로 밤을 지새운 시간만큼 허무하게 무너졌다. 가장 어려웠던 건 아이들에게 이혼 사실을 알리는 일이었다. 중학생 민주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15세 나이에 그는 이미 어른들의 짐을 짊어지려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반면 8살 수아는 한참 동안 울었다. 어린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따로 산다는 현실은 잔혹할 만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아빠, 우리 다시 같이 살 수는 없어? 그 질문은 뼈를 때렸다. 하지만 나는 거짓으로 위로하지 않기로 했다. 수아야, 엄마 아빠는 이제 한 집에서 살 수 없어. 하지만 그게 너희를 덜 사랑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야. 그건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아. 수아는 내 품에서 한참 동안 흐느꼈고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 선택의 가장 아픈 대가였다. 그러나 거짓된 가정을 유지해 아이들에게 불안을 주는 것보다 정직하게 새 출발을 하는 것이 더 옳다고 믿었다.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된 날, 나는 우리가 함께 살던 집을 나왔다. 그 집에는 서영과 아이들이 남기로 했다. 나는 혼자 지낼 작은 원룸을 얻었다. 가구 2~3개만 놓인 빈방이었지만 나에게는 새 삶의 출발선이었다. 나는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이제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해 달리기 시작했다. 대리운전은 계속했지만 낮에는 취업 준비를 더욱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나에 맞는 자리를 찾기 위해 과거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컨설팅, 교육, 실무 코칭 방향으로 눈을 돌렸다. 내 지난 시간을 짓누르던 후회 대신 모든 경험을 활용 가능한 자산으로 바라보기로 한 것이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중소기업 한 곳에서 연락이 왔다. 내 이력서에 담긴 경력의 깊이가 필요하다며 면담을 원한다는 내용이었다. 면접장에는 50대 중반의 대표가 앉아 있었다. 이진호님, 솔직히 나이는 있지만 경력의 깊이가 있어요.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결입니다. 나는 담담히 고개를 숙였다. 저 역시 제 경험을 묻어두지 않고 쓸 수 있는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면접은 차분하게 진행됐고 나는 마침내 채용 통보를 받았다. 연봉은 예전보다 낮았지만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이었다. 첫 출근 날 책상 앞에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오랜만에 느끼는 제자리라는 감각이었다. 대리운전을 그만두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서 나는 주말마다 아이들을 만났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셋이 함께 있는 시간이 자연스럽고 소중해졌다. 놀이공원에 가고 영화를 보고 특별한 계획이 없어도 그냥 같은 공간에서 쉬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아이들은 예전보다 더 밝아졌고 나와의 시간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게 느껴졌다. 서영과는 오직 아이들 문제로만 연락했다. 서로의 과거를 들추어 상처를 다시 낼 이유는 없었다. 우리는 각자 새로운 자리에서 삶을 다시 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한 번은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서영은 예전보다 훨씬 담담하고 편안해 보였다.
어쩌면 이혼은 우리 둘 모두에게 필요한 필연적인 변화였는지도 모른다. 6개월 뒤 회사에서 작은 승진을 했다. 크게 화려한 자리도 높은 연봉도 아니었지만 묵묵히 쌓아온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내게는 큰 의미였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이었다. 나는 이제 실직한 남편, 대리운전 기사라는 낙인에 스스로를 가두던 사람이 아니었다. 경험과 시간을 밑거름 삼아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운 강해진 아버지였다. 아이들과의 관계 또한 훨씬 깊어졌다. 같이 사는 시간은 줄었지만 함께 있는 순간의 온도가 훨씬 따뜻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민준이는 어느새 친구처럼 속마음을 털어놓곤 했다. 어느 날 집에 바래다주는 길에 그가 말했다. 아빠 솔직히 처음엔 엄마랑 아빠가 헤어진 게 너무 싫고 화났어. 근데 지금은 아빠가 전보다 더 행복해 보여. 뜻밖의 말에 나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행복해 보인다고.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나도 깨달았다. 나는 정말로 이혼 전의 나보다 지금이 훨씬 평온하고 만족스러웠다. 그래, 사람이 바닥까지 무너져 봐야 다시 세울 자리가 어딘지 알게 되나 보다. 아픈 변화라도 결국 더 나은 곳으로 데려다 줄 때가 있더라. 서영과의 마지막 공식적인 대화는 아이들의 여름방학 계획을 정하기 위해 카페에서 만났을 때였다. 가벼운 인사를 나눈 뒤 예전과 달리 어색함 없이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던 중 서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진호 씨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숨겨지지 않았다. 이제 와서 그 말을 꺼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우린 각자 잘 살고 있잖아.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더 깊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강태우 같은 사람한테 계속 이용당하면서 나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정리된 과거에 다시 감정을 쏟을 생각은 없었다. 아이들은 잘 지내? 나는 화제를 바꿨다. 서영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응, 잘 지내. 특히 민준이는 요즘 당신을 정말 존경하는 것 같아. 아빠는 힘든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섰다고 자랑하더라고. 그 말에 나는 숨을 고르게 되었다. 아이에게 그런 강인한 모습으로 남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지난 시간의 상처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깨달음이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다. 좋은 소식이네. 앞으로도 우리 둘 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자. 인생은 예측할 수 없지.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야. 창밖의 비는 여전히 세차게 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울퉁불퉁 떨어지는 빗줄기가 마치 오래된 얼룩을 씻어내듯 흘러내렸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강태호 아직 연락 오나? 서영은 짧게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아니. 조사 시작되자마자 연락 끊었어. 마지막 문자. 너 때문에 곤란해졌다. 그게 끝이야. 역시. 딱 그 정도의 사람이지.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정말 진심이라고 믿었는데. 서영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이 진심이든 아니든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이미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 이혼 후엔 어디서 지낼 생각이야? 언니 집에 잠시 있으려 해. 새 직장 구하면 아이들이랑 지낼 작은 집이라도 마련할 거야. 좋아. 그게 가장 현실적인 계획이겠지. 대화를 이어가며 가슴 속에서 조금씩 무거운 돌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아픔과 배신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삶을 지배하지 못했다. 그 감정은 나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단하게 다져놓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마치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새로운 길 같았다. 한때는 배신과 분노로 들끓던 가슴이 이제는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다. 대리운전을 하던 어느 새벽, 호텔 로비에서 아내와 다른 남자가 나오는 모습을 마주했던 그 순간, 그 장면은 내 인생의 궤도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지만 뒤돌아보면 그날이 내 삶이 다시 시작된 날이었다. 작은 원룸에 도착해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스며들고 멀리 도시 불빛 위로 별이 희미하게 떠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인생은 예상대로 흘러가 주지 않지만 어떤 순간에도 내 가치를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더라. 아픔은 아직 가슴 한편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그 아픔조차도 이제는 나를 무너뜨리는 돌덩이가 아니라 내 발밑을 단단히 받쳐주는 기초가 되어 있었다. 나는 창문을 닫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진짜로 다시 시작이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펼쳐질 것이다. 과거에 묶여있지 않은 나의 선택으로 채워지는 삶의 하루가.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